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 이름은 곽광호라고 하고요. 뭐 프로필에 나와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95년도에 보험업계에 들어와서 지금 한 26년 차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원래 부서가 계리 한 4년, 리스크 한 6년, 그 뒤로 한 15년 넘게는 상품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계리를 하면서 원리를 알고 리스크 하면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기에 리스크라는 개념이 생겼고 규정화가 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업이 워낙 복잡해지고 상품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 상품이 굉장히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계리하는 계리사 시험이 2014년도 체계가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저 자료를 많이 나눠드렸는데 제가 첫 강의다 보니까 아직 조금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익숙하지 못한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원래 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요청이 있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험업에 있으면서 쭉 상품 계리 리스크를 해 오다 보니까 저한테 이 과목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리 리스크 과목 자체가 그동안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전달해 줄 좀 자신도 있고 그래서 하겠다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한번 제가 준비했던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게끔 제가 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좀 해 드릴까라고 해서 직접 여기 미래학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교수님들이 저랑 친분도 있고 옛날에 이제 삼성생명에 같이 근무도 다 했던 분들이 선배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도 보고 또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하실 분들 뭐 간접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봤는데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분들이 그분 다 업계에서는 이제 뭐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하고 좀 다양하게 지식을 알아야 되는 이 계리 리스크 관리라는 과목을 너무 좀 교과서적으로 좀 적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상 요즘에 시험 문제 자체가 옛날 한 10년 이전에는 보면 계리 리스크라는 게 과목이 별도로 연결이 안 되고 지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따로따로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외워야 될 것도 많지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체계였는데 그럴 때는 그런 방식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험 체계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의 시험의 출제 경향을 비롯해서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답안지를 적을 수 있을지를 좀 전달해 주는 체계로 보면 그동안 한 3년간 하셨나? 그 전에 저의 앞에 교수님, 박재준 교수님이 한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는 자료들 대부분이 다 그분이 상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여기에 지금 먼저 나눠준 거 보면 그동안 기출문제 요거 자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계리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출제 경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 있는 그 기출문제 맵을 보시면 그죠? 보시면 이 07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예. 일단 먼저 여기서 그 2014년도에 보면 재무금공이 이제 나누어지면서 그동안 여기 자산 쪽이 재무이론 관련해서 13년까지 나왔던 걸로 완전히 빠져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쭉 한번 보시면 크게 나누다 보면 보험 원리 쪽에 있고 상품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 규제와 리스크 관리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게 되면
재무 감독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보험 원리가 이렇게 계리 쪽에 관련된 거랑 리스크 관리 쪽이 결합된 형태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출제 경향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이제부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알면 이게 다 시사성이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나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가시면 세 분이 보통 그 출제위원으로 가시는데 두 분 정도는 이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고 한 분 정도가 실무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깨에 보면 1년이나 2년 동안에 보면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 세미나 주제가 대부분 최근에 이제 감독당국의 규정 개정되는 거라든가 핫 이슈가 되는 것들 위주로 세미나를 해서 이런 영향이 있고 이런 영향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규제에 반영하면 또 규정에 또 반영을 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흔히 그 교재가 다 들으시겠죠. 원래 요게 이제 뭐라 그러나요? 리스크와 보험이라는 요 책자가 교재로 그동안 써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재의 저자들을 보시면 보험업계에서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 저자로 계셔가지고 요걸 아마 표준으로 이렇게 교재를 하셨던 것 같고 요거 강의용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박재준 교수님이 전임 때 요 교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리스크와 보험이라는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본인들이 적었던 보험 원리와 관련된 것들이랑 이슈가 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계로 한번 보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적을 때 스토리 라인을 짜가면 적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지식들을 외워서 어떤 문제 출제에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들 적기에는 그냥 암기식으로 적으면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적으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기 보험 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보험 산업의 특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는 4시간을 하는데 앞에 좀 서두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IFRS 17이 핵심이 되고 그 줄기에서 나오는 관점들, 이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17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서 두 번째 시간은 제가 17 강의를 제 가족이 만들었던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외 나머지들 보도자료 놓은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보험사에 다니다가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IFRS 17만 지금 3년째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루들이 이제 좀 그와 관련됐던 일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추려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개념 위주로 이제 IFRS 17이 이제 참 자료라든가 언론에 놓은 것들이 그 올 초에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뀐 게 아니라 시기 일정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재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일정에 나와 있는 부분 수정하시면 되고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 그 크게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 이 보험업이라는 게 여기 보험업이 있죠. 그죠? 이 보험업이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위상이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95년도만 하더라도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왜 복잡하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상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상품이 복잡하고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기 상품이고 근데 장기인데도 어떤 상품은 종신은 100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IFRS 17을 할 때 현금흐름을 짤 때 보면 120년간을 해줘야 돼요. 그냥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초장기 동안에 현금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긴 기간 동안에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금감원에서는
그걸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무건전성 감독을 잘해야지만 고객들이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가능하게끔 체계를 국가에서는 가져가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 구조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또 보면 이게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면 비즈니스 구조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요. 원래는 이 큰 두 가지 줄기로 보시면 되는데, 요 관점에서 먼저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이 있는데요. 타 금융기관 은행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보면 은행은 지금까지 보면 예적금과 그죠? 그다음 대출 위주로 이렇게 구조가 가다가 이걸로 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은행이 확대시켰죠. 역할을 뭘로 바뀌었어요? 판매 채널용으로 다 판매 채널에 이쪽에 다 금융기관으로 확대가 됐어. 창구의 역할이 옛날에는 요거 위주라, 요거는 거의 안 하죠 요즘에. 핸드폰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대출도 그렇고 이 판매 채널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나온 사태가 뭐예요? 라임 사태 있죠, 자산 쪽에. 이게 판매가 주로 되는 게 뭐냐면 보험 쪽 상품들 많이 판매하고 요즘에 펀드 상품 많이 판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산 운용 쪽이 들어가는데 이 판매 채널 역할이 은행에서 많이 커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근데 옛날에 이제 돌아보면 70년대, 80년대 보험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죠. 왜 인식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판매 채널의 라임 사태 같이 이제 라임 사태는 그래도 돈 좀 있는 분들이 펀드를 가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건데, 이 보험은 뭐냐면 대상 자체가 이 서민층이고 뭐 실손보험 같은 게 거의 3천만 명이 가입하다 보니까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은행에 판매하는 이런 자산 펀드는 돈 좀 있는 분들, 중산층 이상들이 가입하는 상품이고 보험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의 구조가 뭐가 있어요? 이 공공성하고 흔히 말하는 또 society, safety 그러죠. 그러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이렇게 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험의 특징들 때문에 이 보험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 관련된 비즈니스 구조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많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험 치야 될 계리 리스크 관리 과목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관점을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관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적어 있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 체계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발생의 시초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은행이 최근에는 은행이니까 은행에 보면 은행에서도 일하는 직원들의 회사도 수익성을 올리려고 그러면 판매 채널 수수료를 많이 벌려고 하면 이쪽에 관심을 주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험에도 보게 되면 이 상품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고 초장기인데 이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이 뭐가 있냐면 한번 봅시다. 이제 물론 고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고객이 있겠죠. 근데 이 고객은 바로 보험사와 연결이 돼서 바로 하지 않죠. 설계사가 들어가죠. 이 설계사가 옛날부터 다 그랬죠, 그죠? 50년대부터 보험사님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도 보험인식이 안 좋았더니 설계사들의 역할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뭐 규정도 있고 나름대로의 체계가 되어 있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훈련 받으셨던 분들이 고객을 만나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주로 소득 목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보험사님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도 은행도 마찬가지죠. 판매 채널 지금 옛날에 은행에 취직을 하려고 했던 그 젊은 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많이 갔었는데 선호를 많이 했는데 사실 입사를 하고 나는데 고생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 판매나 판매 채널 그 실적 채우라고 옛날 보험에서도 지점에 가면 실적 채우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매 채널이 그러니까 예적금은 뭐냐면 은행하고 고객하고 다이렉트로 하다 보면 그나마 거기서
행정적인 업무 처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전표 끊고 돈 들어오면 수금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판매를 하려면 고객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질책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체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 채널이 중간에 뭔가 끼게 되면 항상 복잡해지고 또 그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험사도 보면 전통적으로 설계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험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라임 사태가 탁 터지는 게 어떻게 돼요? 금감에서 막 나서죠. 금감 나서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되고 은행에 신한은행이나요? 거기서 보면 이런 판매를 했으니 판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책임을 그럼 얼마만큼 질래? 판매사에서 이런 거 발생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설계사분들이 아까 우리 여기 말하는 공공성이라든가 뭔가 고객분들의 혹은 불행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 안정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목적으로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소득 목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늘 나눠줬던 자료에 여기 보면 그 출제 경향에 보면 상품 쪽이 주로 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상품 쪽에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 대표적으로 오늘 저기 나눠줬던 거 보면 대표적인 게 무해지, 저해지. 그게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상품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해지, 저해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규정화가 되면서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관계하고 요게 중간에 이렇게 판매 채널이 끼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누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나서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금감원이겠죠. 감독당국에서 이제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에서 여기 나서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베네가고는 그래도 이제 좀 실적이 고객의 그 상품에 반영되는 체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GMAB나 GMDB 같이 보증 준비금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그게 없죠.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 상품이고 그 실적에 대해서 내가 펀드를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절반으로 간다든가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특성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서 금감원에 보면 보험 쪽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항목들을 보면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그 고객하고 보험사끼리 합의를 하라고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규정을 바꾸고 감독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보도자료에 넣은 거 위주로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 이런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한 문제들 중에서 최근 1년, 2년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라는 게 지금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최근에 1, 2년간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세븐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19년, 18년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기술을 할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체계로 할게요. 자.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안에 관련된 것들을 시험을 기술하면 되는데 상품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자, 보험에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출제 경향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되겠다.
여기 모든 출발은 다 상품에 출발하죠. 근데 상품에 출발하는데 이 보험은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크게 우리가 프라이싱을 할 때 그러니까 판매 당시죠. 이 판매 당시에 요율을 가지고 요율을 하는데 여기에서 요율을 할 때 들어가는 요율과 관련된 팩터들이 있죠. 뭐 세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3대 요소가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인율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업 비율이 있죠. 그죠? 이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률이 있죠. 그죠? 예, 위험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험률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3대 요율 과정인데, 근데 사실 저기 무해지 저해지를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최초로 개발했던 상품인데, 모 회사 입문을 할 때. 근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이제 해지율이 이제 요율이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예, 유지율이라 그래도 되고 해지율이라 그래도 되고. 근데 전통적인 상품에는 해지율이 없고 그냥 이렇게 가요. 근데 무해지 저해지가 나오면서 해지율이 반영돼서 4대 과정으로 이제 가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프라이싱을 해소하는데 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세븐틴으로 연결되는 얘기겠는데, 그래서 요 당시로 해가지고 지금은 다 원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그 산출방부서라고 기초서류에 다 있죠. 산출방부서에 보면 판매 당시에 이런 요율을 가지고 프라이싱도 하고 장래에 준비금을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될지 산식을 다 기재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했을 때 예정이율이, 제가 처음에 근무해서 예정이율 7.5고 유배당이 8.5인가 9인가 뭐 그랬어요. 9였구나. 이렇게 9%로 사용했는데 뭐 IMF 터지고 갑자기 금리가 막 20%로 올라가고, 근데 또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10%대 내려오고 막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공시율이라는 게 생기면서 2000년 초반에 생겼는데, 근데 이 락인으로 해가지고 또 갔더니 이게 지금 현재 결산 시점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시에 한 20년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평가 시점에 그러면 이거를 옛날 여기 있는 원가 방식으로 했던 그 준비금 산출방부서 나와 있는 대로 쭉 이렇게 준비금 적립을 해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가 시점에가 지금은 뭐냐 그러면 산출방부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다른 준비금은 다 그대로인데 이건 다 그대로죠. 이건 다 그대로, 이건 또 빼놓고 요율을 썼던 거 그대로죠. 근데 공시율 상품형만 여기 있는 요게 불이적립 비율이 바뀌면서 계속 산출방부서에 나와 있는 당시에 그거보다 바뀌게 돼서 적립금이 이게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도 맞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의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변액 상품이 2000년 초반에 나와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2006년도에 문제가 크게 벌어지게 된 상품이 있어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라고. 그 VL 상품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하여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변액 상품에 요는 불안전 판매였고, 그 다음에 또 된 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했던 보증 리스크예요. 그 보증 리스크를 그러면 보증 리스크 아시나요? 변액에? GMAB, GMDB, 뭐 GMWB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종신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 혹시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쭉 내려가더라도 그 고객분이 보험 사망 시에 1억을 이제 주겠다고 하면 적립금이 아무리 그래서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돈을 줘야 돼요. 보증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GMDB라든가 연금 개시 시점에 제2보기가 되면 최소한 펀드 수익이 낮더라도 최초에 했던 보험료에 뭐 1억은 내가 기나이 보험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GMAB라는 게 있고, 보증준비금을 얘기하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실무진
그때는 엑셀이 참고로 제가 있을 때는 PC가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 제만 이렇게 다 썼어요. 그전에 선배들은 산식하면 팔절지 펴놓고 막 계산기나 주판 가지고 계산하고 막 그랬거든요. 회의실 가가지고. 지금 제 때부터 이제 PC. 그래서 저보다 아픈 선배들은 이렇게 치시고 저는 이렇게 치는데 그랬는데 그때 시절에 보면 엑셀도 보면 지금은 또 보면 거의 한 100만 라인 넘기까지 내려가죠. 제가 그것도 요거 검토할 때는 뭐 그것도 10만 라인 넘어가도 PC가 뻥나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면 우리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요렇게 여기 자본이 있죠, 그죠? 예, 캐피탈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요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시가 평가를 해왔어요. 자산은. 그래서 결정적인 게 이제 IFRS 9이라고 생겼죠. 참 여러분들 IFRS 9, 4, 17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숫자가? 이 국제 회계 기준이죠, 이게. 그죠? 국제 회계 기준인데 4라는 게 있고 뭐 9이라는 게 있고 뭐 14, 뭐 17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국제 회계 기준에 그 나와 있는 분류별로 근데 요거는 현재 보험 회계 기준이에요. 현재. 9은 자산 쪽에 현재 하고 있는 기준인데 2018년부터 적용한 회사들이 많아요. 자산 쪽은. 요거는 이제 공정가치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이고 17은 이번에 생겨가지고 원래는 참 이 교재 보면 어떤 교재는 IFRS 4, 페이즈 2 뭐 이런 얘기 많이 썼죠. 그거는 2016년, 17년도에 이 넘버링이 안 됐을 때 그냥 요거에 페이즈 2라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되어서 2019년도 확정됐나? 그래서 17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회계 기준의 넘버링이에요, 이건.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9이 도입되기 전에도 이 자산 쪽에는 시가 평가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부채는 계속 원가야. 그러다 보니까 변행할 때 보정 리스크를 해지를 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그래서 검토를 제가 그때 언스탠딩이라 했었는데 2009년도였나? 문제가 뭐냐면 검토를 하다가 해칭을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시가인데 보험은 원가야. 백날 해칭을 해봐야 맨날 언더라이닝 여기 언더라이닝 에셋 기초 자산을 가지고 반대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 있죠, 그죠? 이건 배나는 거에 포지션을 잡아줘가지고 가는데 보험 쪽이 안 배네. 그럼 왜냐면 이 자산 쪽이 펀드 수익률이나 하여튼 주식이 변동성이 크고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델타나 로를 잡아줘야 되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올라가는데 얘는 그대로야. 반대 포지션 잡아줬으면 얘가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뭐 리스크 커지면 얘는 다운 시켜가지고 반대로 부채가 뭐 올라가든 뭐 내려가 반대 포지션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해칭을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17이 되면.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리사분들은 굳이 시가 평가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회사를 평가를 하고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자산과 똑같이 시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세븐틴을 한 3년 동안 해본 결과 회계사분들과 계리사분들의 입장 차이가 초기에 엄청 컸어. 근데 지금 점점 더 좁혀지면서 이제 회계사분들도 계리사의 고충을 알고 계리사분들도 회계사 고충을 하면서 좀 접목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세븐틴에서 확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점점 더 확정이 되어져 갈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앞으로 5문제, 6문제 나오는데 절반이 2문제 내지 3문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3문제 이상 4문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킥스가 3.0 버전까지 이제 초안이 나왔거든요. 3.0 버전 내년 되면 거의 확정되고 자, 될 건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워낙 초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 상품도 보면 채권 상품은 이렇게 표면 금리가 있죠. 이표 금리라는 게 딱 뭔가 형태가 고정돼 있어. 상품 구조 자체가 어떤 표준적인 그 상품 구조가 있어. 프로덕트 구조가 있는데 보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세븐틴을 하면 왜 복잡하고 힘든지 아세요? 제가 외국사도 지금 7년 있어봤거든요. 그 외국사에 계신 계리사분들이
우리나라 상품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고생을 했었는데 강남에 있는 미국계 상표사에서 근무를 5년 했었는데 참 그때 제가 설득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복잡한 상품이 뭔지 아세요? 생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베넥 유니버셜 CI 보험이에요. 이 상품 준비금만 8개,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시 8개가 있었어요. 외국 사들한테 산출 방법을 보여주면 걔네들이 검증을 못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다 보시면 돼, 보험 상품이.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이 IFRS 17을 세계 최초로 해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뭐냐 솔벤시 2라고 우리는 있지만 물론 그 방식이 뭐 크게 뭐 컨트리에서 뭐 큰 차이는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17 기준에 나와 있는 국제 회계 기준에 나와서 그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고 보험의 여러 가지 결산 시스템이라는 모든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어렵기도 해서 돈도 많이 보험사에서 많이 비용도 많이 지불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발생하는 게 이제 규정도 계속 그에 맞춰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린 공동재보험이 대표적으로 계속 말이 나오다가 이제 규정에 반영이 되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제가 드렸던 거고 그래서 공동재보험을 오늘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보험산업 자체가 급변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10년 뒤면은 주도가 되어서 하실 건데 이거를 두 개 다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험 계리, 전통적인 계리보다는 훨씬 더 IT 지식도 많아야 되고 금융 관련된 지식도 많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평가 시점에 뭐냐 그러면 평가 시점에 해야 되는 현재는 LAT로 되어 있죠. 그래서 LAT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평가 당시 시점의 요율이지만 판매 당시 시점의 요율이지만 이제 평가 시점에서 이런 거와 똑같은 형태의 가정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17에서는 게리즈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게리즈 가정을 가져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여기 나와는 이거는 그 캐시플로 할 때 하는 건 적립금 할 때 하면 되는데 할인할 거 할인율. 이 할인율이 또 이슈가 돼서 몇 년간 언제 또 났더라? 몇 년간 나왔었죠. 한 번 출제는 됐었고. 그래서 이 할인율이 뭐냐면 이거 우리 17용어로는 여기 경제적 가정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렇게 이 경제적 가정 한마디로 말해서 할인율을 어떻게 할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 RBC 책에서는 그냥 이거 바텀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7에서는 탑다운을 해도 된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바텀업 기준에서 되어 있고 규정이 이제 바뀌었죠. 근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 할 때 이제 지금 금감원이나 보험사에서도 자본을 충당을 해야 되는 고민거리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감독당국하고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여기 17과 관련 연계되어서 자본 건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보면 시험 관련돼서 부분인데 주로 이제 여기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게 상품 쪽, 요율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런 거 부분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나눠드렸던 무해지, 저해지 그 상품이고, 뭐 침해 등 또 이제 하여튼 제가 관련된 세미나 자료 토대로 해가지고 추가로 그 뭔가 나올 만한 문제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를 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앞으로 제가 총 7번을 하게 되는데 2번은 이렇게 요 강의 개요나 이슈에 대한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기출문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5회는 제가 문제를 출제를 내어서 한 6문제 정도는 낼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문제 정도 되겠죠. 그죠? 30문제 되는 걸 가지고 토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서론 문제를 푸시면서 그 관련된 지식들을 암기하실 것 좀 하시면서 이렇게 적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별로 내가 쭉 적는 연습을 좀 하시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2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겠지만 그 보면서 혹은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쭉 그 관련된 내용들은 좀 숙지도 할 건 하고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적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하시면 합격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뭐냐면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리된 이 자료는 보시면 그 여기 하나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그 출제 경향에 일단 그 괴리와 리스크의 연관성 쪽에 이제는 별도가 아니고 결합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놓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리스크의 관점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뭐 상품이 있다. 어떤 특정 상품인데 이 상품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그럼 고객한테 뭔가 불안전 판매 요소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 리스크가 상품이 원래가 여러분 상품 개발을 할 때 보면 상품 기획을 할 때는 주로 마케팅 요소를 토대로 해서 상품 기획을 하는데 실제로 프라이싱을 하고 손익분석하고 리스크 팩터를 찾아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처음에 모든 출발은 다 상품에 출발해서 웬만한 회사들은 그런 체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회사도 있어요. 어느 회사가 잘 판다고 하면 사전에 리스크 대책 없이 그냥 뺏기기 위해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 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회사를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해소가 되는데 여기는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판매를 하다 보면 또 리스크 발생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를 그러면 회사 이 리스크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인지 보고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우리 흔히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해가지고 불안전 판매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측면이다 그러면 금감원에서 예를 들면 뭐 행정 지시를 해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근데 잘 출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보험사에서 상품 구조를 바꾸라고 이제 행정 명령이라든가 규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조치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불안전 판매가 크다 그러면 금감원에서 예를 들면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에 여기 판매 채널 구조도 여러분 바꾸시는 거 옛날에는 GA가 2005년도 생겼나? 하여튼 그 정도 한 15년, 16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전에는 뭐냐면 전속 채널 위주로 모든 게 다 움직였어요. 판매 채널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그때 기억이 나네요. 영국에서 주재원으로 계셨던 선배가 앞으로 2002년도 같은데 영국에서도 보니까 GA가 너무 커지니까 비전속 채널이 한국에도 그래 될 거라 그러면서 막 GA 채널에 이제 설립하시는 선배님들 영업에 오랫동안 계신 분도 하면 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비전속 채널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GA 아시죠? 이거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어느 한 회사에 전속 채널 생긴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는 어느 보험 상품이라도 다 팔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GA에서 판매량이 지금 현재 절반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방카라고 해서 은행이나 증권 하여튼 그 은행에서 다 팔죠. 이쪽 은행에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영향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생기면 이쪽에다가 판매 조치, 감독 관리, 주법 감시인 통해서 뭔가 관리 감독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전속 채널 특히 GA 쪽에도 보면 대형 대리점이라 그래서 설계사가 10,000명 이상 있고 막 3만 명 있고 3만 명이면 삼성생명 설계사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럼 그런 규모에다가 이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가져가도록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주로 우리가 시험에 놓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재무 리스크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재무 리스크를 어떻게 금감원에서는 감독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죠? 그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세븐틴이나 저금리가 되면 나타나는 이런 거 자본 건전성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험사 자체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못한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이 금감원이 그러면 감독당국이 여기서 이제 개입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된 게 뭐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자본 건전성이 보면 가용자본 쪽에 나왔던 신종자본증권, 연구채권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자체적으로 이제 감독당국에서 그 가용자본 쪽으로 해가지고 회사의 부채 쪽에 늘어가는 그 준비금 충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해줄 거 없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규정에 반영된 게 뭐예요? 그래, 요거는 그동안 요거는 뭐냐면 가용자본 쪽에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러면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연구자본 들어오면 가용자본 쪽에 그 손실 흡수성이 있다 보니까 넣어주죠. 뭐 그런 부분들. 손실 흡수성이나 그 용어도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 했었는데 이제 감독당국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안 되니까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요구자본 쪽이죠. 요구자본에 뭐가 들어가요?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뭐냐면 감독당국에서 근데 보험 위험이 가장 큰데 이걸 리스크를 뭘로 해지를 해주느냐. 요구자본 쪽이 근본적으로. 그 제품 그런 게 뭐냐면 이게 공동제보험이에요, 이게. 그죠? 이 코인 실현서 이게 요번에 그래서 계속 나왔어. 작년에도 나오고, 근데 작년에 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안 나오고 올해는 제가 볼 때 요거는 확률이 100%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공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신 게 요구자본 쪽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구자본 쪽입니다. 요거는 요구자본 쪽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줘야 될 게 남은 과제가 거기도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예시가 되는 바이백이라 그래서 바이백을 한국말로 재매입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여기 계약 이전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보험사하고 고객한테 판매를 했던 부분을 다시 사는 경우 바이백이라 그러죠. 이 바이백을 하는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해서 뭐 하겠다, 검토하겠죠, 그죠?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더라, 잠깐만. 좀 이따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계약 이전이 있죠, 계약 이전. 이거는 어느 한 회사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고 A라는 회사 리스크는 뭐 금리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어떤 특정의 뭐 안과 관련된 뭔가 리스크가 있다. 대신에 얘는 금리 리스크는 적다. 교체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 대만 사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놓았던 시험이 재무리스크 쪽에 보면 가용자본 쪽에 되어 있다면 이제는 요구자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갈 거예요. 그 체계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재무리스크가 보험사가 저금리를 가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거기다가 또 작년에 여기 보면 지금 나왔던 그 RBC 체계가 작년 10월에 나왔었거든요. 그 LET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촉발된 게 저금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더 급해진 거예요, 이게. 그럼 제로금리로 가버리잖아, 이제. 그죠? 이 제로금리로 가다 보니까 보험사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감독당국의 역할은 뭐예요? 이 감독당국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죠. 제가 마지막에 자료 준 거에 좀 소비자 보호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국이 생깁니다. 내년에. 이것도 조금 뭐 출제가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금감원에서 해주는 게 소비자 보호 외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재무 건전성이죠. 근데 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금감원에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걱정해 주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생각하시는 많던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른 금융기관하고 다르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성하고 사회 안전망이죠. 거기다가 100년 동안 해줘야 돼. 사망했으면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상속이도 그렇든 뭐든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종신보험 가입해줬는데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국민의 전체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무 건전성을 보험회사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취하면 또 뭐 여유를 낮춰가지고 싸게 보험을 좀 보험료를 좀 낮춰라고 이렇게 암묵적인 치자고 막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이익이 많이 나면 그렇고 이익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일반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이 무너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뭐냐면 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시험에서는 기술해 주시면 돼요. 관점 자체를 그렇게 스토리 라인을 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독당국에서 소비자 보호나 재무 건전성 관점에서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 그럼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이 어떤 게 있었어.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거기에 그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적으실 때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을 적어주실 때 하여튼 그 처음에 어떤 지문이 딱 있으면 그 지문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잘 적어주시고, 근데 그 지문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방향이 뭐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좀 다르긴 한데, 이 지문이 예를 들어 영향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 팩터가 있으면 그 어떤 팩터 이런 사실이 무슨 상품이 나왔는데 그 상품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고객뿐만이 많아졌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이냐. 그러면 영향을 적어주죠. 그러면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이냐. 이렇게 보면 뭐 액션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리스폰스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스토리를 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영향들은 주로 고객이든 아니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든 그런 관점에서 적어주고, 또 계리 원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계리가만이 가지고 있는 원리 있죠. 그 보면 주로 이제 보험 원리 쪽에 보면 뭐 프라이싱하고 이제 적립금 쪽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최신보험 처리하면서 뭐 많이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갔던 게 해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액션이나 이렇게 리스폰스 적어주면 돼. 그런데 이게 액션은 뭐냐면 관점을 요렇게 고객 관점하고 감독 당국에서 이런 관점, 보험사에서 관점 이렇게 잡아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험은 원래 금융기관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신뢰를 그러면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데, 그 신뢰는 저렇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각 역할이 제대로 해줘야지만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점을 어떻게 이제 수술하시느냐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한 5분만 더 하고 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출제 경향에 보면 시사성이 있는 이슈가 출제가 되고, 상품 관련된 문제는 모든 보험의 첫 출발은 상품에 출발하다 보니까 상품에 나와 있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품의 컨셉이 이제 어떤 컨셉이고 그에 따라서 그 계리 쪽, 우리가 흔히들 그 BDS의 구조에 보면 프런트라는 구조가 있고, 프런트는 보통 영업이나 마케팅 쪽이고요. 백오피스라 그러는 거는 계리는 사실 계리나 리스크는 백오피스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오피스 기능에서 이제 리스크든 계리 부서에서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산을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정확해야 되죠. 결산. 물론 프라이싱도 정확해야 되지만, 근데 프라이싱은 정확하게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100년간 내다보면서 이렇게 프라이싱을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갱신행도 많이 이제 생기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여기서 2페이지에도 제도에 보면 기본적인 이론하고 보험 계리 기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이 시험에서 참 여러분들 중에 수학과가 많으신가? 통계도 보니까 제가 문과가 있고 상경계열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 여기 이걸 참고로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제가 이제 근무를 내보면 수학하고 이 통계학과하고 그다음에 상경계열이 경제학과가 주로 많은데 이 상경계열이 있어. 이 전공자들이 제가 뭐 특징이 있어. 시험 내가 보니까 시험 칠 때도 그런 특징들이 나타날 것 같아. 같이 일해 보면 확실히 좀 달라요. 이게 아마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나 계리 모형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숫자가 인풋이 있으면 인풋이나 뭔가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펑션에서 이렇게 뭔가 로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이 수많은 똑똑하신 분들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든 건데 그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 인풋 값이 데이터를 넣어서 놓으면 결과 값이 딱 정답이 떨어지잖아요. 정답. 이런 체계로 저도 수학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험사에서 리포트 접할 때 좀 과정을 좀 거쳤어요.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이 수학이나 통계학분들은 이 계리 리스크 관리를 문제 푸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무슨 문제를 푼다든가 본인이 이제 뭐 직접인 어떤 그런 의욕이 강해서 할 때 이런 재미로 정답 찾는 재미로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계리 리스크 할 때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고민을 스토리를 짜는 연습을 머릿속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문이 나오면 일단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2차 시험 오셨으니까 처음 시험 치시는 분이 많나? 하여튼 좀 해보셨으니까 딱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관점에서 내가 딱 적고 그거를 지금 120분간 한 5, 6문제를 풀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한 3분 정도는 스토리라인 딱 짜가지고 뭐죠 어떤 거를 내가 아는 지식을 여기다 이렇게 짜고 넣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는 스토리라인을 잘 짜셔야 돼요. 그걸 머릿속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딱딱 적으면 훨씬 적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근데 이 경제학이나 그러니까 상경계열의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 그냥 예를 들면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나오면 좀 걸려. 훈련도 좀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개념이나 내가 뭐 일을 할 때도 보면 젊은 직원들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요약 정리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오는데 수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이 자료를 토대로 가져가면 이런 예상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글을 적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구상하시고 난 뒤에 실제 딱 적으면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시간은 IFRS 요 개요 있죠. 요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자료가 제가 왜 만들었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븐틴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한 게 좀 부족하다고 싶어서 제가 여기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보시고 요걸 가지고 한 시간 뒤에 할게요. 10분간 쉬고 4시부터 하겠습니다.